여기 화가 나서 소리를 치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게 말이 돼? 어떻게 안 되는 게 이렇게도 많은 거야? 왜 여성은 이렇게도 화가 난 걸까요? 이 내용은 프랑스인 여성의 SNS 사연을 각색 재구성한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TV의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사람인 로나라고 합니다. 저는 파리의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파리 외곽의 평범한 공립고등학교에서 문학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5년째 이 직업을 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마음이 많이 무거워졌습니다. 지난주 16구의 명문 사립학교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본 광경은 제가 매일 마주하는 현실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최신식 도서관에는 다양한 문학 서적들이 가득했고 학생들은 열정적으로 토론하며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한 학생이 보들레르의 시구를 완벽하게 암송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 학교 학생들을 떠올렸습니다. 명문 고등학교는 학비가 비쌌지만 그만큼 높은 수준의 교육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학교 도서관은 30년 된 책들로 가득하고 새 책을 살 예산도 부족합니다. 학생들은 기초적인 문법도 어려워하는데 그들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 출신이고 부모님들은 생계를 위해 바쁘셔서 자녀 교육에 신경 쓸 여력이 없으시니까요. 교무실로 돌아와 동료 교사에게 이런 현실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제게 프랑스의 교육 불평등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료 교사들은 이건 자신들이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며 신경 쓰지 말라는 태도였습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 저는 점점 좌절했습니다. 그러다가 3년 전 저는 인생에서 가장 큰 모험을 결심했습니다. 바로 아시아로 가서 일해보기로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처음 아시아행을 결심했을 때 저의 첫 목적지는 일본이었습니다. 아시아의 선진국이라면 당연히 일본이라는 생각으로 프랑스어 강사로서 도쿄의 한 어학원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하면 떠오르는 첨단 기술과 완벽한 서비스에 대한 기대를 안고 도쿄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제 상상과 많이 달랐습니다. 제가 처음 마주한 것은 놀라울 정도로 좁은 원룸이었습니다. 월세는 비쌌지만 욕실은 겨우 몸을 돌릴 수 있을 정도의 크기였고 부엌이라고 해봐야 싱크대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파리도 물가가 비싸서 집이 좁고 작기는 했지만 일본은 정말 작았습니다. 난방은 에어컨 하나에 의존해야 했기에 겨울이 되자 방 안은 항상 춥고 건조했습니다. 출근길에서도 실망은 계속되었습니다. 분명 첨단 기술의 나라라고 알고 있었는데 대부분의 가게에서는 현금만 받았고 은행 업무를 보려면 긴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행정 처리는 여전히 도장과 종이 서류에 의존했고 인터넷 뱅킹은 외국인에게 너무나 복잡했습니다. 특히 제가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겨울이었습니다. 집에서도 밖에서도 계속 추위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난방비는 비쌌고 건물 자체가 추위를 막는 구조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리 난방을 틀어도 금방 추워졌습니다. 가장 큰 충격은 일본인들의 이중적인 태도였습니다. TV나 관광 안내서에서 보던 친절하고 공손한 모습은 관광객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었나 봅니다. 실제로 그들과 함께 일하고 생활하면서 겪은 현실은 많이 달랐습니다. 어학원에서도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은근한 차별을 경험했습니다. 회의 시간에 제 의견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고 중요한 정보는 항상 뒤늦게 전달받았습니다. 일본어를 유창하게 구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동료 교사들은 저와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을 피했는데 이게 일본인들이 흔히 하는 이지메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집을 구할 때는 더 심각했습니다. 부동산에 가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대부분의 집주인들이 거절했고 겨우 구한 집은 일본인보다 훨씬 비싼 월세를 요구했습니다. 심지어 계약할 때는 외국인은 시끄럽다, 음식 냄새가 날 것 같다는 편견 어린 말들을 들어야 했습니다. 동네 식당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가게에 들어가면 외국인 손님은 받지 않는다며 노골적으로 거절하는 곳도 있었고, 어떤 곳은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석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점점 외출이 두려워졌고 사람들과의 만남도 꺼리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친절하게 대하면서도 속으로는 배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더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일본에서의 생활을 정리했습니다. 선진국이라는 이미지와는 달리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함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서울의 한 프랑스어 학원에서 원어민 강사를 구한다는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한국에 대한 기대가 없어서 1년만 일하다 프랑스로 돌아가자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한국에 도착한 후 느낌은 일본과는 너무나 달랐고, 인천공항에 도착해 처음 느낀 놀라움은 입국 심사의 신속함이었습니다. 프랑스였다면 최소 1시간은 기다렸을 텐데 10분 만에 모든 절차가 끝났어요. 공항에서 서울까지 가는 길에서도 깨끗한 전철과 정확한 시간 운행에 감탄했습니다. 한국 생활이 시작되면서 놀라운 점들은 계속해서 늘어났습니다. 한밤중에 갑자기 필요한 물건이 생겼을 때도 24시간 편의점이 있어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한 번은 늦은 밤 수업 준비를 하다가 프린터 잉크가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 집 앞 편의점에서 바로 구할 수 있었어요. 프랑스였다면 다음 날 아침까지 기다려야 했을 겁니다. 학원에서의 생활도 신선한 경험의 연속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나 일본에서나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자주 집중하지 못하고 산만한 경우가 많았는데 한국 학생들의 열정적인 태도는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첫 수업 날이었습니다. 한 학생이 저에게 다가와 프랑스어로 인사를 건네며 프랑스 문화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설명했습니다. 그 학생의 프랑스어 발음이 서툴렀지만 그 열정만큼은 파리의 어떤 학생보다도 뛰어나서 저는 기쁜 마음이 되었어요. 그리고 한국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교사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행정적인 면에서도 한국은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외국인 등록증을 만들 때의 일입니다. 일본에서도 비슷한 서류 하나를 발급받는데 최소 한 달이 걸렸는데 한국에서는 일주일 만에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영어로 친절하게 절차를 설명해 주었고 온라인으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도시의 안전함도 저를 매료시켰습니다. 밤늦게 수업을 마치고 귀가할 때도 길거리가 밝고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 번은 지하철에서 핸드폰을 두고 내린 적이 있었는데 분실물 센터를 통해 그대로 찾을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였다면 다시 볼 수 없었을 물건이었기 때문에 기대감 없이 찾아갔는데 제 핸드폰을 돌려받았을 때 그 놀라움과 감사함은 정말 대단했어요. 이렇게 하루하루 지내다 보니 한국의 편리한 시스템과 안전한 환경에 완전히 매료되어 버렸습니다. 계획했던 1년의 기간이 다가올 때쯤 저는 고민 없이 계약 연장을 결정했습니다. 파리의 가족들은 제가 언제 돌아올 것이냐며 물었지만 저는 이미 한국이라는 새로운 생활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국은 이제 제게 단순한 여행지가 아닌 제2의 고향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 1년만 있으려던 한국에서의 생활이 어느덧 3년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지금은 강남의 유명 프랑스어 학원에서 중급반과 고급반을 맡아 가르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던 한국어도 이제는 일상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늘었고 김치찌개와 순두부찌개는 제 최애 메뉴가 되었습니다. 학원에서도 점차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제가 담당했던 학생이 프랑스 유학 시험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 학생이 합격 소식을 전하러 왔을 때 마치 제가 합격한 것처럼 기뻤습니다. 학생은 제가 알려준 프랑스 문화와 생활 팁 덕분에 면접에서도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한국의 편리한 생활 방식은 이제 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배달 앱으로 식사를 주문하고 카카오톡으로 학생들과 소통하며
지하철 앱으로 이동 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일본에서의 불편한 일상과 비교하면 얼마나 편리한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는 파리에 있는 동생이 영상통화로 저를 보더니 제가 완전히 한국인이 되었다며 농담을 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디지털 뱅킹 시스템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프랑스에 있는 부모님께 용돈을 보낼 때도 몇 번의 클릭만으로 해결됩니다. 얼마 전에는 부모님이 프랑스 은행에서 해외 송금하는데 1시간 넘게 걸렸다며 불평하시는 것을 듣고 한국 금융 시스템의 편리함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강사로서의 성장도 계속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프랑스어를 가르치는 것에 집중했지만 이제는 한국 학생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교습 방법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문법 설명을 할 때도 한국어와 프랑스어의 차이점을 비교하며 설명하니 학생들의 이해도가 훨씬 높아졌습니다. 지난달에는 학원에서 올해의 강사상을 수상하는 영광도 얻었습니다. 원장님은 제가 한국 문화를 이해하려 노력하면서도 프랑스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교육 방식이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말에는 한국인 친구들과 등산도 가고 한강에서 치맥도 즐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던 이런 문화가 이제는 제 생활의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한강공원에서 보내는 휴일 저녁은 냄새나는 더러운 물의 파리의 세느 강변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평화로움이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제게 단순한 거주지가 아닌 제2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파리에 있는 가족들도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잘 적응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다시는 프랑스로 돌아오지 않을까 걱정하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가끔 프랑스가 그립기는 하지만 한국에서의 생활이 너무 편하고 즐거워서 당분간은 계속 이곳에 머물고 싶은 마음입니다. 12월 초 학원 사무실에서 크리스마스 연휴 일정을 확인하던 중 문득 파리에 있는 가족들이 그리워졌습니다. 3년 동안 화상통화로만 만나왔던 가족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특히 할머니께서 제 프랑스식 크로와상이 그립다고 하신 말씀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망설임 끝에 원장님께 2주간의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원장님은 3년 동안 한 번도 긴 휴가를 쓰지 않았던 제게 오히려 더 길게 쉬다 오는 게 어떻겠냐며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겨울방학 특강 일정 때문에 2주가 최대라고 하셨습니다. 휴가가 결정되자 설렘과 동시에 묘한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지난주 파리에 있는 친구와 통화했을 때 지하철 파업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한국의 편리한 생활에 익숙해진 제가 과연 프랑스의 느린 템포에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되었습니다. 비행기 표를 예매하면서도 한국의 시스템이 그리워졌습니다. 프랑스 항공사 웹사이트는 작고 오류가 났고 결제 시스템도 불안정했습니다. 결국 한국의 여행사를 통해 예매를 완료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 쇼핑도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을 위해 한국의 전통차와 화장품을 준비했고 특히 동생을 위해 좋아하는 K-팝 가수의 앨범도 구매했습니다. 선물을 포장하면서 문득 프랑스에서는 늦은 밤에 포장지가 필요하면 어디서 살 수 있을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출발 전날 평소 자주 가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제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프랑스에 다녀온다는 말에 그는 파리 여행을 꿈꾸고 있다며 부러워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파리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했지만 속으로는 한국의 편리함이 그리워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2시간의 비행 끝에 드골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설렘 가득한 마음도 잠시 입국 심사대 앞에서 긴 줄을 보는 순간 한숨이 나왔습니다. 입국 심사 부스 5개 중 2개만 운영 중이었고 그마저도 한 명의 심사관이 휴식을 위해 자리를 비우는 바람에 줄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기다리던 말던 자기 휴식을 정말 정확하게 지키는 프랑스 문화가 이렇게 불편하게 생각될 줄 몰랐네요. 1시간 30분을 기다린 끝에 겨우 입국 심사를 마쳤습니다. 수화물 찾는 곳으로 향했지만 이번에는 수화물 벨트가 멈춰 있었습니다. 공항 직원에게 물어보니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며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30분을 더 기다린 끝에 수화물을 찾았지만 공항에서 파리 시내로 가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전철이 파업 중이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고 대체 버스는 이미 만석이었습니다. 결국 택시를 타기로 했지만 이번에는 택시 기사가 카드 결제기가 고장났다며 현금만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머리가 아파오는 걸 느꼈습니다. 다행히 공항 환전소에서 유로를 바꿀 수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도 시스템 오류로 10분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휴대폰으로 몇 초 만에 환전을 끝낼 수 있었는데 이런 차이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택시에 올라타자 기사가 저에게 목적지를 물었습니다. 제가 파리 15구의 부모님 집 주소를 말하자 그는 한숨을 쉬며 교통체증이 심하다고 했습니다. 평소 4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지금은 1시간 30분은 걸릴 거라고 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파리의 풍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도로 곳곳에 시위 현수막과 파업 팻말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택시기사는 이번 주에만 3번의 시위가 예정되어 있다고 투덜거렸습니다. 정말 한국이 그리워졌습니다. 드디어 부모님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 8시가 다 되어갔습니다. 인천공항을 출발한 지 16시간만이었습니다. 짐을 풀면서 문득 카카오톡으로 간편하게 주문하던 한국의 배달 음식이 그리워졌습니다. 피곤에 지친 채 침대에 누워 오늘 하루 동안 겪은 일들을 되새겨보았습니다. 파리는 여전히 제가 사랑하는 도시였지만 한국의 효율적인 시스템이 얼마나 편리했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겨우 첫날인데 앞으로의 2주가 조금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파리에서의 둘째 날, 한국에서 보낸 크리스마스 선물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는 부모님의 말씀에 우체국을 방문했습니다. 3주 전에 보낸 택배가 아직도 배송 중이라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우체국 직원은 담당자가 연말 휴가를 떠났다며 다음 주에 다시 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너무 화가 났고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바로 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급하게 화장실이 필요해졌습니다. 공공화장실을 찾아 들어갔지만 1유로를 내야 했고 화장실 상태는 말씀드리기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한국의 깨끗하고 무료인 공중화장실이 그리워졌습니다. 결국 근처 카페에 들어가 음료를 시켜 화장실을 이용했습니다. 저녁에는 간단한 생필품을 사러 나갔다가 또 한 번 당황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7시 30분, 하지만 대부분의 상점들은 이미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24시간 편의점에서 언제든 살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불가능했습니다. 근처 마트 직원은 내일 아침에 다시 오라며 문을 닫았습니다. 밤이 되자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부모님 집에 오래된 난방 시스템은 한국 아파트처럼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보일러를 켰지만 방이 따뜻해지기까지 한참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한국에서 쓰던 온돌 난방이 그리워졌습니다. 저는 부모님 집에 꼭 온돌 난방으로 바꿔드려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터넷 뱅킹으로 프랑스 계좌에서 돈을 이체하려 했지만 보안 인증 과정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한국처럼 간단한 지문 인증은 없었고 여러 단계의 비밀번호와 인증 코드를 입력해야 했습니다. 결국 포기하고 은행에 직접 가기로 했습니다. 은행에 도착했더니 점심시간이라며 2시간 동안 문을 닫는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은행원들이 교대로 점심시간을 가져 업무가 중단되지 않았는데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길거리 벤치에 앉아 기다리는 동안 한국의 빠른 금융 서비스가 얼마나 편리했는지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저녁에는 동생과 함께 식사를 하기로 했는데 지하철이 또다시 파업 중이었습니다. 우버를 부르려 했지만 가격이 평소의 3배였고 기사를 찾는 데만 30분이 걸렸습니다. 한국의 카카오 택시가 얼마나 편리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워 생각해보니 이런 불편함들이 파리의 일상이었다는 걸 떠올렸습니다. 분명히 3년 전에는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러웠는데
이제는 한국의 편리한 시스템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것 같았습니다. 휴가 나흘째 파리의 일상은 제가 기억했던 것보다 훨씬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시청에 여권 갱신을 위해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한국에서는 온라인으로 미리 예약하고 필요 서류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은 제가 준비해온 서류 외에도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며 다음 주에 다시 오라고 했습니다. 온라인 예약 시스템은 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정말 속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에 카페에 들렀다가 우연히 한국 유학생을 만났습니다. 그 학생은 프랑스의 행정 시스템에 적응하느라 고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학생 비자를 연장하는데 무려 3개월이나 걸렸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한국의 신속한 행정 처리가 얼마나 효율적인지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오후에는 은행에서 계좌 관련 업무를 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은행 직원들도 파업에 동참해 문을 닫았고 ATM마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현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발만 동동 구르다가 결국 멀리 있는 다른 지점을 찾아가야 했습니다. 저녁에는 옛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 식당에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들이닥친 시위대 때문에 식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길거리로 쏟아져 나온 시위대들은 정부의 연금 개혁에 항의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이런 상황이 일상이라며 담담하게 말했지만 저에게는 너무나 낯선 광경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휴대폰으로 인터넷 뱅킹을 시도했다가 또 한 번 좌절했습니다. 보안 인증을 위해 여러 단계를 거쳐야 했고 시스템은 자주 다운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지문 인증 한 번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었는데 이곳의 디지털 시스템은 아직도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주말에는 부모님과 함께 근교로 나들이를 가려 했지만 기차 파업 때문에 계획을 취소해야 했습니다. 역 안내판에는 파업으로 인한 운행 중단이라는 문구만 덩그러니 떠 있었습니다. 한국의 KTX처럼 정확한 시간에 운행되는 철도 시스템이 그리워졌습니다. 창 밖으로 보이는 파리의 풍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움 뒤에 숨어있는 일상의 혼란스러움은 제가 기억했던 것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한국에서의 3년이 저를 얼마나 변화시켰는지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질서정연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에 익숙해진 제가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파리에서의 열흘째 야간 산책을 하던 중 갑자기 목이 말라서 물을 사려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밤 9시가 넘어 모든 상점이 문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그 순간 한국의 24시간 편의점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생수를 사는 것뿐만 아니라 급한 프린트나 택배, 공과금 납부까지 모든 것이 가능했던 그곳이 그리워졌습니다. 어제는 동생과 함께 식사를 하러 갔다가 화장실이 너무 더러워 결국 식당을 옮겼습니다. 한국의 깨끗한 공중 화장실이 당연한 게 아니었다는 걸 새삼 실감했습니다. 지하철역, 공원, 심지어 등산로에서도 깨끗한 화장실을 찾을 수 있었던 한국이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어떻게 프랑스 생활을 견뎌냈을까 의아할 정도로 한국 생활이 익숙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아침에는 춥다고 불평하는 동생을 보며 한국 아파트의 온돌 난방이 떠올랐습니다. 프랑스의 오래된 건물들은 난방이 잘 되지 않아 이중창을 설치하고 두꺼운 커튼으로 바람을 막아야 했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보일러 버튼 하나로 집 전체가 따뜻해졌죠. 친구와 점심 약속이 있어 식당에 갔다가 자신의 식당은 카드 결제가 안 된다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지배인의 말에 저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작은 노점상에서도 카드나 휴대폰 결제가 가능했는데 여기서는 아직도 현금을 선호하는 가게들이 많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녁 식사 준비를 하시다가 급하게 마늘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한국 같았으면 배달의 민족으로 즉시 장보기 배달을 시켰을 텐데 여기서는 그런 서비스가 없어 결국 비를 맞으며 마트까지 걸어가야 했습니다. 특히 행정 업무를 볼 때 한국 생활이 더욱 그리웠습니다.
여권 갱신을 위해 시청에 갔다가 서류 한 장이 부족해 다음 주에 다시 오라고 해서 서류를 준비해서 갔더니 또 뭐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진짜 프랑스에서 못 살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한국에서는 모든 걸 온라인으로 미리 확인하고 준비할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런 시스템이 부족했습니다. 예술과 낭만의 도시 파리는 여전히 매력적이지만 일상생활의 편리함은 한국을 따라올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밤에 일기를 쓰며 생각했습니다. 3년 전 처음 한국에 갔을 때는 이런 편리함이 낯설고 어색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그것들이 당연하게 느껴지고 그것 없인 살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어느새 제게 가장 편안한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2주간의 휴가를 마치고 드골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헤어지는 아쉬움도 컸지만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에 묘한 설렘도 느껴졌습니다. 공항에서도 여전히 파리의 혼란은 계속되었습니다. 체크인 카운터 직원들의 파업으로 대기 시간이 길어졌고 보안 검색대는 한 곳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한국에 도착하면 꼭 연락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프랑스 통신사의 불안정한 서비스를 아시는지 2번이나 같은 말씀을 반복하셨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지난 2주를 돌아보았습니다. 파리는 여전히 아름다웠고 로맨틱했지만 더 이상 제가 살던 그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제가 더 이상 그 불편함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파리지행이 아니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12시간의 비행 끝에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장에 들어서는 순간 익숙한 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자동 출입국 심사대는 단 2분 만에 통과할 수 있었고 수화물도 10분을 기다리지 않아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길 스마트폰으로 미리 집에 도착할 시간에 난방을 예약했고 식사 배달 주문까지 마쳤습니다.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한국의 편리함이 이제는 제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현관문 디지털 도어락에 환영 멜로디가 울렸습니다. 저는 드디어 집에 도착했구나 라는 생각에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한국 여기가 우리 집이었던 것입니다. 배달된 음식을 먹으며 온라인으로 프랑스 부모님과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편하게 사는 모습을 보며 웃으셨습니다. 더 이상 제가 프랑스로 돌아올 것 같지 않다고 농담하셨죠. 다음 날 아침 학원으로 출근하는 길에 편의점에 들러 아침 식사를 사고 지하철에서 교통카드로 결제하고 스마트폰으로 오늘의 일정을 확인하는 모든 순간이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의 효율적인 시스템은 더 이상 그저 편리한 것이 아닌 제 삶의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학원에서 만난 학생들은 제 파리 여행 이야기를 궁금해했습니다. 저는 파리의 아름다움과 낭만을 이야기하면서도 한국의 편리함이 얼마나 특별한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에펠탑의 야경도 아름답지만 때로는 24시간 편의점이 주는 편안함이 더 소중할 수 있다고 말이죠. 고향은 단순히 태어난 곳이 아닌 내 삶이 가장 편안한 곳이라는 것을 이제 저는 알 것 같습니다. 파리는 영원히 제 첫 번째 고향이겠지만 서울은 제가 선택한 2번째 고향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프랑스는 발전하겠지만 저는 이미 이곳 한국에서의 삶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한국에 살아서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이번 휴가 동안 제가 얻은 결론이었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로나 씨가 경험한 한국의 모습은 우리가 이룩한 발전이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 하나의 문화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빠르고 효율적인 시스템,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 그리고 이를 지탱하는 시민의 시까지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자부심이 되는 사연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한국 남자랑 결혼하려는 딸이 불만스러운 핀란드 군인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밤새 폭설로 아침 출근이 걱정이 되던 여성은 새벽 일찍 일어나서 문 밖에 눈을 치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나간 집 앞은 누군가가 깨끗하게 눈을 치워놨던 것입니다. 같이 눈을 치우려고 나오신 아버지는 그 장면에 믿을 수 없다는 눈빛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 근처에서 한 한국 남자가 제설용 삽을 들고 열심히 눈을 치우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저는 핀란드 교통기반시설청에서 일하는 일로나입니다. 매서운 겨울바람이 몰아치는 헬싱키에서 교통 시스템을 관리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지만 저는 제 일이 즐겁고 이 일이 좋습니다. 핀란드가 선진국이라는 자부심과 함께 아무리 눈이 내려도 끄덕 없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부심이 부서지게 되는 일이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됐습니다. 저의 주요 업무는 철도 신호 시스템을 설계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사무실에 출근하면 가장 먼저 전국의 철도 신호 시스템 상태를 점검합니다. 특히 헬싱키에서 탐페레 구간은 가장 바쁜 노선이라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죠. 겨울철에는 업무가 더욱 까다로워집니다. 혹독한 추위와 눈으로 인해 신호 장치가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어서 현장 점검을 자주 나가야 합니다. 영하 20도가 넘는 날씨에 야외 작업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수백만 승객의 안전한 이동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핀란드는 교통 인프라가 매우 발달되어 있어서 이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일에 책임감을 느끼고 선진국의 모범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에게는 엄청 좋아하는 언니인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우리 집에서 어머니 역할을 해온 언니는 제게는 또 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다정한 우리 언니는 언제나 저와 아버지를 챙기는 걸 좋아했고 우리 세 가족은 오랜 시간 잘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 언니 마리아가 갑자기 연애를 게다가 한국인 남자와 연애를 시작했다는 이야기에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박성민이라는 그 남자는 언니가 일하는 회사에 잠시 파견된 한국인 엔지니어입니다. 처음에는 동양인이라서 관심이 없었는데 다른 핀란드 남자들과는 달리 친절하고 일을 정말 성실하게 했다고 합니다. 맡은 일을 확실하게 하고 언니가 일을 하다 어려워하는 부분까지 척척 도와주는 모습에 그만 반했다고 하네요. 주변 남자들이 그렇게 데이트 신청을 해도 늘 도도하기만 했던 언니가 아시아에서 온 남자에게 반했다는 사실이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잘난 남자길래 언니가 좋아하게 됐는지 한번 봐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언니가 집에 그 남자를 소개를 해줬을 때는 더더욱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한국 남자가 불만인 것은 우리 아버지도 마찬가지셨습니다. 핀란드 군대에서 대령으로 복무하시는 아버지께서는 박성민 씨를 처음 보시고는 실망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체구도 작고 힘도 없어 보이는 동양 남자가 어떻게 혹한의 핀란드에서 우리 딸을 지키며 살 수 있겠냐며 걱정하셨습니다. 연애를 한다는 것만으로도 불만스러운데 1년도 지나지 않아서 언니가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성민 씨와 결혼해서 한국으로 이주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하필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로 가야 하는 건지, 게다가 그곳의 문화는 우리와 너무나 다르다고 들었는데 말입니다. 핀란드 같은 선진국도 아닌 아시아의 나라에 가서 살겠다니 언니에게 제 정신이냐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언니는 성민 씨와 같이 있으면서 한국에 대해 알아가다 보니 한국이 생각 이상으로 좋은 나라라는 걸 알게 되었고 가서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보다 아버지가 더 큰일이었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언니가 결혼 소식을 전했을 때 아버지는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군인다운 체격을 가진 북유럽 남자들도 많은데 왜 하필 저렇게 약해 보이는 아시아 남자를 선택했느냐며 언니를 나무라셨습니다. 저는 그날 밤 내내 언니의 선택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선진화된 교통 시스템도 없을 것이고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한 기반 시설도 부족할 것 같은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걱정됐습니다. 결혼식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가족 간의 분위기는 차가워졌고 저는 점점 더 한국 남자를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있던 우리 가족에게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언니와 아버지, 저 간의 냉전이 계속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더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밤새 내린 폭설로 헬싱키 전역이 하얀 눈으로 뒤덮였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저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집 앞에 눈을 치우는 일은 보통 아버지와 제가 함께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빨리 눈을 치우지 않으면 얼어서 문도 못 열 수 있기 때문에 그날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따뜻하게 입고 삽을 들고 나갔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현관문을 열었을 때 저희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밤새 내린 폭설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 앞 보도는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눈이 내리지 않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때 옆집에 사는 이웃이 열심히 자신의 집 앞에 눈을 치우면서 저희를 향해 말을 했습니다. 새벽부터 한 아시아 남자가 묵묵히 눈을 치우고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러더니 저기 있다면서 손가락으로 먼 곳을 가리켰는데 그 남자가 바로 성민 씨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적잖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놀라신 아버지께서는 성민 씨를 우리 집 거실로 초대하셨습니다. 평소 아버지는 손님을 거실로 들이는 일이 거의 없으셨기에 이것만으로도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우리를 위해 고생해준 사람을 그냥 둘 수 없어서 따뜻한 커피를 내려왔습니다. 아버지는 성민 씨를 소파에 앉히시고는 갑자기 질문을 하셨어요. 눈을 엄청 잘 치워놨던데 어떻게 했냐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성민 씨는 자신은 한국에서 군대에 복무를 했는데 그때 눈을 많이 치워봤다고 했습니다. 성민 씨가 최전방 부대에서 근무했다는 이야기를 꺼내자 아버지의 눈빛이 달라지셨습니다. 북한과 마주보고 있는 최전방이라는 말에 아버지는 더욱 흥미를 보이셨고 커피 잔을 내려놓으시더니 자세를 고쳐 앉으셨습니다. 성민 씨는 자신이 복무했던 제3포병사단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름에는 40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 훈련하고 겨울에는 영하 20도의 혹한 속에서 작전을 수행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겨울철 설한지 훈련 때는 영하의 날씨 속에서 일주일간 야영을 하며 생존 훈련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버지는 특히 한국군의 기초 군사훈련 기간이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길다는 사실에 놀라셨습니다. 성민 씨는 5주간의 기초훈련 동안 실전과 같은 강도 높은 훈련을 받았다고 설명했고 그 과정에서 극한의 추위와 더위를 이겨내는 법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또한 성민 씨는 한국군이 세계에서 가장 긴 155마일의 비무장지대를 지키고 있다는 것과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경계 근무를 서는 유일한 분단국가의 군대라는 점을 자부심을 가지고 설명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버지의 표정은 점점 더 진지해졌습니다. 특히 한국군이 실전적인 훈련을 통해 항상 전투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설명에 깊이 공감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성민 씨는 어떻게 이렇게 눈을 잘 치울 수 있었는지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민 씨는 자신이 20대 초반에 한국의 철원에 있는 제3보병사단에서 군 복무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곳은 한국에서도 폭설이 가장 많이 오는 지역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성민 씨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철원 지역은 태백 산맥을 따라 위치해 있어 겨울철 평균 적설량이 매우 높고 영하 20도 이하로 내려가는 날도 많다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설중 행군, 동계 전투훈련, 설벽 축성, 제설 작업 등을 하며 단련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뒤늦게 2층 침실에서 내려온 언니는 저와 아버지 그리고 성민 씨가 같이 앉아서 커피를 마시는 상황에 깜짝 놀랐습니다. 군인이신 아버지의 눈빛이 어쩐지 빛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성민 씨에게 주말에 사격장에 함께 가자고 제안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아버지의 속내를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군 내에서도 사격 솜씨가 좋은 걸로 유명했는데 아마 성민 씨의 콧대를 납작하게 눌러주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어요. 언니도 아버지를 보고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주말 우리는 헬싱키 외곽의 실내 사격장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에서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30년 이상 군 생활을 하신 아버지께서는 사격에 관해서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으신다고 자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일부러 어려운 거리의 관역을 선택하셨습니다. 평소 즐기시던 거리보다 더 먼 50m 거리였어요. 분명 성민 씨의 길을 꺾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리고 먼저 아버지께서 사격을 시작하셨어요. 10발을 쏘아 모두 8점 이상을 기록하셨고, 그중 3발은 10점 만점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성민 씨를 바라보셨습니다. 마치 이 정도는 해야 군인이라고 할 수 있지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순간 사격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성민 씨가 쏜 10발 중 무려 8발이 10점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2발도 9점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붉어졌고 믿을 수 없다는 듯 관역을 다시 확인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건 자신의 주력 거리가 아니라면서 이번에는 더 먼 75m 거리에서 도전하자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고 성민 씨의 정확한 사격 실력에 아버지는 할 말을 잃으셨습니다. 저와 언니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아버지께서는 성민 씨에게 어디서 이렇게 사격을 배웠는지 물으셨습니다. 성민 씨는 군대에서 사격 교육을 열심히 받았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한국의 군대를 다녀온 남자들은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어요. 아버지의 표정이 순간 밝아지셨고 더 이상 자존심이 상해 보이시지 않았고 오히려 자랑스러워 보이셨습니다. 마치 훌륭한 사위를 얻은 것처럼 기뻐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버지는 성민 씨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작은 체구에 가려져 있던 진정한 군인의 모습을 발견하신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딸밖에 없는 집의 군대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남자가 생겼다는 것에 기쁘신 것 같았습니다. 정말 성민 씨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아들이라도 생긴 것 같아 보이셔서 저는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아버지께서는 처음으로 성민 씨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셨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아버지는 언니와 성민 씨의 결혼을 허락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채구는 작아도 강인한 정신력과 실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셨고 자신의 딸을 잘 지켜줄 것 같다면서 웃으셨습니다. 언니와 성민 씨는 너무나 기뻐하면서 아버지에게 감사하다고 말하면서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불만이었습니다. 제 소중한 언니가 왜 그렇게 먼 나라에 가서 살아야 하는지, 그곳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반대한다고 될 일도 아니었고 아버지까지 홀라당 넘어갔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언니의 결혼식은 한국에서 올리게 되었고 저와 아버지는 함께 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먼 나라까지 와서 결혼식을 올려야 하는지 여전히 의문이었습니다. 게다가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서울로 가는 길에 갑자기 폭설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걱정했습니다. 핀란드에서도 어려운 폭설 대처를 이곳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눈 때문에 결혼식장은 제대로 갈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걱정은 기우였습니다. 지하철역에 들어서자 실시간으로 열차 도착 시간을 알려주는 전광판이 있었고 스마트폰 앱으로도 모든 교통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지하철 좌석이 너무 따뜻했는데 아버지는 이런 지하철이라면 계속 앉아있고 싶다고 했습니다. 추운 겨울날 이런 배려가 있다니 생각보다 한국이 놀라웠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려서 우리는 호텔로 걸어갔는데 거리에서는 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새벽부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와 눈을 치우고 있었고 곳곳에 제설제와 제설도구가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핀란드에서는 누군가 훔쳐갈까봐 이런 걸 만들어두지 않았는데 한국은 아무도 이것들을 가져가지 않는다는 사실이 더욱 놀라웠습니다. 한 번은 폭설로 도로에서 차가 미끄러져 공경에 처한 것을 보았는데 어디선가 중학생쯤 되어 보이는 아이들이 모두 함께 달려와 도움을 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려 보이는 학생들이 아무 대가 없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다니 정말 멋졌어요. 아버지는 한국 사람들의 서로를 돕는 시민의식에 깊이 감동을 받으셨어요. 우리는 호텔로 들어가서 체크인을 하고 처음 호텔방에 들어갔는데
기분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한국의 겨울 문화에는 따뜻함이 있었어요. 호텔에 처음 도착했을 때만 해도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맨발로 밟는 온돌 바닥에 따뜻함을 느끼는 순간 저는 이것이 천재적인 발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핀란드의 호텔에서는 한밤중에 차가운 바닥을 밟지 않기 위해 늘 실내화를 신어야 했거든요. 성민 씨 아니, 이제는 형부와 언니의 새 집에서는 더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집에는 전기장판과 온수매트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얇은 매트 하나로 어떻게 추위를 이길 수 있을까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경험해보니 이것이야말로 추운 겨울을 이기는 현대적 지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집도 너무 따뜻하고 전기장판도 너무 좋아서 저는 전기장판을 빌려서 호텔에 가져갔습니다. 다음 날 잠을 자고 일어났을 때는 마치 따뜻한 봄날 햇살을 받은 것처럼 상쾌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도 따뜻한 대기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고 핀란드의 추운 겨울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던 때의 일은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영하의 날씨였지만 정류장 안은 따뜻했습니다. 스마트 정류장이라고 했나요? 벽면의 발열 시스템이 차가운 바람을 막아주었고 의자도 난방이 돼서 따뜻했습니다. 버스 도착 정보까지 실시간으로 알려주었습니다. 헬싱키였다면 분명 두꺼운 패딩을 입고도 추위에 떨며 기다려야 했을 텐데 저는 한국의 시스템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편리한 점도 있었지만 저는 한국의 음식과 사랑에 빠져버렸습니다. 비빔밥을 처음 먹었을 때의 충격을 잊을 수 없습니다. 뜨거운 돌솥에 담겨 나온 비빔밥은 겨울철 최고의 식사였습니다. 밥과 야채를 비비는 동안 돌솥의 열기가 음식을 계속 따뜻하게 데워주었고 마지막 한 숟가락까지 뜨거운 상태로 즐길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삼겹살을 먹으러 간 날은 더욱 특별했습니다. 테이블에 설치된 환풍기가 연기를 빨아들이는 동시에 따뜻한 공기를 아래로 내보내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고기를 구우면서 자연스럽게 공간이 따뜻해졌고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과의 대화도 더욱 따뜻해졌습니다. 길거리 음식은 또 다른 차원의 경험이었습니다. 포장마차에서 파는 어묵 국물은 마치 마법의 물약 같았습니다. 차가운 거리를 걷다가 뜨거운 어묵 국물을 한 모금 마시면 온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붕어빵이나 호떡 같은 따뜻한 간식거리들도 겨울철 거리를 더욱 포근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형부가 이야기해준 부대찌개를 먹어보고 싶어 하셨어요. 한국 전쟁 이후 미군 부대에서 나온 소시지와 해물, 한국의 매운 찌개 문화와 접목해 만든 음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우리가 한국에 갔을 때 꼭 먹어보자고 하셨거든요. 실제로 한국에 가서 부대찌개를 처음 드셨을 때 아버지는 너무 맛있다며 연신 감탄하셨습니다. 매운 국물에 햄과 소시지가 어우러진 맛이 군인의 입맛에 딱 맞았다고 하셨죠. 그 후로 한국에 계신 동안 거의 매일 부대찌개를 찾으셨고 핀란드로 돌아온 뒤에도 가끔 그 맛이 그립다고 말씀하시곤 하셔서 제가 한국 음식점을 찾아서 같이 먹으러 간 적도 있습니다. 한국의 겨울 문화는 단순히 추위를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즐기고 이겨내는 지혜가 담겨 있고 이것은 수천 년의 시간 동안 쌓아온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며칠을 지내면서 저는 점점 더 이 나라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처음에 가졌던 편견들이 하나둘씩 깨져나갔고 오히려 이곳의 발전된 시스템과 따뜻한 문화에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왜 언니가 한국이 좋다며 이곳에서 살기로 결심했는지, 그리고 왜 형부가 그토록 자신감 있게 우리 가족을 설득했는지를 이해가 갔습니다.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발전되고 따뜻한 나라였습니다. 제가 특히 관심을 가지고 관찰한 것은 한국의 제설 시스템이었습니다. 교통기반시설청 직원으로서 이들의 시스템은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서울시 교통정보센터를 방문했을 때의 경험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AI 기반의 실시간 제설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제설 차량마다 GPS가 설치되어 있어 실시간 위치 추적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에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각 차량이 뿌린 제설제의 양까지 정확하게 모니터링되고 있었습니다. 헬싱키에서는 아직 시도조차 하지 못한 수준이었습니다. 더 놀라웠던 것은 빅데이터 활용이었습니다. 과거 10년간의 기상 데이터와 교통 데이터를 분석하여 폭설 발생 시 최적의 제설 경로를 자동으로 산출해낸다는 말에 한국의 기술력이 무서울 지경이었습니다. 심지어 시민들의 이동 패턴까지 분석해 제설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설명을 들었을 때는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시민 참여형 신고 시스템이었습니다. 시민들이 스마트폰 앱으로 제설이 필요한 구간을 실시간으로 신고하면 가장 가까운 제설 차량이 즉시 배치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통해 시민들은 단순한 서비스 수혜자가 아닌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설 작업의 효율성도 놀라웠는데 헬싱키의 경우 같은 규모의 폭설에 대처하는 데 드는 비용이 서울의 3배 정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서울의 제설 작업이 더 신속하고 효과적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장비와 시스템의 차이가 아닌 시민의식과 행정 시스템의 유기적인 결합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전문가로서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배울 점이 많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귀국하면 이 시스템을 우리 청에 적극적으로 소개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핀란드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제 자신이 많이 변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편견으로 가득 찼던 제가 이제는 그곳의 매력을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 안달이 난 사람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교통기반시설청으로 복귀한 첫날 동료들에게 한국의 제설 시스템을 열정적으로 설명하다가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른 나라의 시스템을 칭찬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이제는 언니의 선택이 잘한 선택이고 지금은 오히려 부럽기까지 합니다. 매일 아침 따뜻한 온돌 바닥에서 일어나고 난방이 잘 된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포근한 실내에서 맛있는 한국 음식을 즐기는 언니의 생활이 말입니다. 이런 한국에서 언니는 형부랑 행복하게 잘 지낼 거라는 걸 눈으로 확인하고 나니 안심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성민 형부가 제가 온돌을 너무 좋아했던 것을 기억하고는 다음 방문 때 우리 집에 온돌을 설치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형부는 한국의 전문 시공업자와 함께 오겠다고 했고 저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만이 아니라 아버지도 많이 달라지셨습니다. 얼마 전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버지께서는 한국의 군대 이야기를 하시다가 문득 성민 형부의 사격 실력을 자랑하시더군요. 마치 친아들을 자랑하시는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부서에서 겨울철 교통 시스템 개선 회의가 있었는데 저는 한국의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실시간 제설 현황 공유 시스템과 시민 참여형 신고 체계를 우리도 도입하자고 제안했더니 생각보다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른 문화를 무작정 판단하고 평가하던 제가 이제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배우는 것에 더 적극적이 되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게 가르쳐준 가장 큰 교훈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며칠 전 언니가 보내온 사진 한 장을 보며 미소 짓게 되었습니다. 서울의 한 카페에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창 밖으로 보이는 하얀 눈과 달리 카페 안은 따뜻해 보였습니다. 언니는 거기서 호떡을 먹고 있었죠. 그 사진을 보며 이제는 제가 한국의 겨울이 그립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에 또 한국에 갈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꼭 한국의 찜질방이라는 곳도 가보고 싶습니다. 물론 핀란드도 사우나가 있지만 언니가 말하길 그곳이야말로 한국의 겨울을 가장 한국적으로 즐기는 방법이라고 했고 핀란드의 사우나와는 비교도 안 되게 즐거운 곳이라고 해서 대체 어떤 곳이길래 그러는지 너무 궁금하고 기대가 됩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일로나 씨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한국의 발전된 교통 시스템과 겨울철 인프라, 그리고
시민들의 성숙한 의식이 외국 전문가의 눈에도 깊은 인상을 남긴 것 같습니다. 특히 일로나 씨가 처음에 가졌던 한국에 대한 편견이 완전히 바뀌게 된 계기가 흥미롭습니다. 핀란드의 교통기반시설청 직원으로서 그녀가 발견한 한국의 선진화된 제설 시스템과 스마트한 교통관리는 우리가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시가 되었습니다. 또한 박성민 씨를 통해 보여진 한국 군인의 모습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강인하고 책임감 있는 국가로 성장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작은 체구에 가려진 큰 능력, 이것이야말로 한국인의 진정한 모습이 아닐까요? 감동TV는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